전 세계 사무장들이 모여있는 UN 회의장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UN 국제연합의 공개 토론회 회의장 중국인 사무장. 외국인 외교관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강한 비속어마저 섞인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사무장은 후진국 한국의 국방력은 중국의 상대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낮은 전투기가 하늘에 떠봐야 중국의 항공모함에 단 1초 만에 박살난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외교관의 논리적인 일깔 한마디에 토론회장은 순식간에 중국인 사무장을 비웃는 분위기로 바뀌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연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UN에 근무하고 있는 체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UN에서 세계 경제와 군사무기를 분석하며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전 너무나 우연하게 한국의 국방무기 그리고 국방력과 관련된 강연에 참석할 수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상당히 기괴한 일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국제연합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각 나라의 대표 사무장들을 초대해 국제연합 외교관들과 공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이벤트 아닌 이벤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그날은 중국의 사무장들이 대거 참석하며 아시아 지역의 외교관들이 토론회장에 많이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의 중심 주제가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력에 관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 사무장들은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뜬금없이 한국의 국방 능력은 중국의 상대조차 안 된다며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무기 기술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사무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파상. 국가나 다름이 없다며 그들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된다고 했고 오히려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이나 군사력을 유럽권의 나라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사무장의 말이 길어질수록 토론회장의 외교관들은 격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이미 전쟁과 밀접한 유럽권의 나라들에게 최신식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중심 나라였던 것은 물론 미국조차 한국 군사무기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중국인 사무장의 주장은 거짓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사무장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토론회장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 능력을 그저 무식하게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국방 능력이 정말 실존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중국 출신의 국방 전문 사무장이지만 한국의 추악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버밍엄 대학교 외교관들은 한국이 얼마나 후진국이고 국방 능력이 나약한지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제가 다시 한번 명의 중국인의 이름을 걸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최저시급의 경우 3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중국의 최저시급의 경우 현재 3만 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정확히 100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 경제 지표로만 비교해도 이미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미사일과 전투기 그리고 신형 탱크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자신들이 최첨단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현무5라는 어처구니 없는 군사 무기를 전 세계에 발표했죠. 저는 바로 여기에 한국 군사력의 수준 낮은 진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사실상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그럼 저 현무미사일은 뭐냐? 당연히 저희 중국 정부 측에서 기술과 자본력을 뒷받침해줘서 개발할 수 있었던 신개념 군사무기이죠. 자연스럽게 한국의 현무미사일 기술력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군사무기 체결 요청을 한국에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 약 3년 정도만 지나면 현무미사일을 수출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돈을 모두 차지하는 나라가 저희 중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현재의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 무기 수출 허들을 낮춰주는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와 국방부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현무5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면서 중국에게 고마움은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우리 중국과의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무미사일을 통해 박살낼 수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중국이 워낙 착한 나라여서 다행이지 만약 한국에 몰래 기술을 제공해준 나라가 미국이었다면 한국은 지금 박살이 났을 게 분명하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전혀 모르던 한국 군사 무기의 비밀입니다. 저희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주체적인 군사 무기 기술 개발과 주도적 환경을 갖게 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저희 중국의 속국이어서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한국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동아시아 전체 지역의 위상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동아시아 지역의 위상 약화는 중국에게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저희 중국은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게 받은 고마움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완전한 선진국이며 경제되고 심지어는 군사력에서도 세계 1위라며 황당스러운 국방 홍보를 하고 있죠. 저는 바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저희 중국인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어떤 국가의 사람들도 한국의 추악한 현실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나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 중국과의 전쟁도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이 쉽게 이길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정말 어린 나이조차 알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이기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자본 능력으로 만들어낸 현무미사일을 제외하면 어떤 대대적인 군사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전투기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한국인이 최신식 탱크를 갖추고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총알조차 없는 총을 들고 있는 중국의 인구수보다 적은 지상 병력이 전부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국방 선진국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최대 선진국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한국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후진국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혹시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외교관이 이곳 토론회장에 있을까요? 아마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공항에서부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100% 나쁜 쪽으로 말이죠. 한국의 인천공항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의견과 달리 현재의 인천공항은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에어컨과 전등마저 없는 어둠의 공항으로 바뀌고 말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묻는 외교관이 있을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한국공항의 모습들과 그 화려한 길거리의 모습들은 전부 뭐냐고 말이죠. 그것에 대한 제 대답은 그 자체가 이미 각본에 맞춰 촬영된 거짓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을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한국은 길거리에 화장실을 지을 돈조차 없어서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고 길거리를 극도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자신들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추락할까봐 손을 써놨기 때문이겠죠. 한국의 진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서울 근처의 외곽 위성도시들로 여행을 가봐야 합니다. 길거리에는 한국인들의 생리현상 결과물이 가득하고 길거리를 정비할 수 있는 공무원 시스템조차 없어서 거리는 이상한 냄새가 가득하죠. 지하철과 버스는 끊긴 지 오래이며 한국인들의 80%는 오직 도보만을 통해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의 설문자료를 살펴보면 직장까지 2시간 정도 걸어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설문조사 결과이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선진국인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 중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거의 모든 중국인들의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인 나머지 모두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오히려 노숙자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국가 자체가 부유한 상황이에요.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는 뻔하겠죠. 오늘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기 전 제가 한국의 진실을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정보가 다른 외교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고 국방력도 좋은 나라라는 거짓 주장 말이죠. 제 의견에 반박이 있다면 지금 손을 들고 말해보세요. 한국인을 제외하고요. 중국인 사무장은 정식적인 토론회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앉은 자리에서 무려 20분을 한국을 깎아내리며 떠들었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의 세뇌에 완전히 빠져버린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중국 사무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토론회장에 참석했던 외교관들은 저 중국인 사무장가 내뱉은 거의 모든 주장들이 단순 거짓말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직접 반박하겠다는 아우성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무장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반박을 주장하는 그 외교관들을 향해 저 외교관들은 전부 한국인의 피가 섞여 한국을 옹호할 줄밖에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정말 사무장 같지도 않은 비난을 일삼았고 결국 토론회장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론회장 외교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 사무장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고 바로 그때 토론회장 구석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한 외국인 외교관이 자신이 직접 저 중국인 사무장, 한국 관련 내용으로 1대1 토론을 해보겠다면서 단상 위에 자리를 요청했고 토론회장 주최 사무장님께서는 중국인 사무장의 탈출을 막은 채 너무나 흔쾌히 그 외교관을 토론 대결 자리로 불러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외교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충격적인 질문으로 중국 사무장의 코를 완벽하게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장님, 한국의 최저시급은 지금 1만 원이고 중국은 2천 원 정도예요. 이건 중국 통계청이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까 사무장님께서는 중국의 최저시급이 3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외국인 외교관은 냉철하고 분노한 표정으로 중국인 사무장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일침을 날렸고 이 말을 듣자마자 중국 사무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외국인 외교관의 발언에 중국 사무장은 몸까지 덜덜 떨며 토론회를 거부하는 모습마저 나타났습니다. 방금 중국 사무장님이 주장하신 모든 의견들은 하나같이 근거 자료가 없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최저시급이 3만 원이라는 주장은 중국이 정확히 미국보다 2배 이상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주장인데 이미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짓 주장에 불과하죠. 대체 그렇게까지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을 올려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저처럼 한국으로 파견을 다녀온 외교관들에게는 한국이 왜 선진국이고 경제 부유 국가인지 그 이유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부유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전혀 반대이죠. 오히려 중국 사무장님이 주장하신 모든 의견들을 반대로 중국에게 적용한다면 옳은 말이 되는 것이 정말 웃깁니다. 국방력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최신 무기나 국방 무기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 지난 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방 무기 수출력을 미국 다음으로 기록했죠. 이는 사실상 미국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유일한 국방 선진국이 한국이라고 보면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이 직접 개발해서 공개한 현무미사일 탄도미사일은 그 크기와 질량에서 세계 최대 무게를 기록했고 이는 정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바로 앞에 북한과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에 그만큼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직접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국방 무기 진가를 알아본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미 20년도부터 무기 수출 계약을 장기적으로 한국과 체결하며 한국과의 국방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중국은 국방력 부분과 경제 부분에서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장님께서는 중국인들 대부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지만 글쎄요, 현재 중국 30대의 평균 월급은 50만 원 수준인데 이 정도라면 오토바이도 사치로 느껴질 정도의 경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 30대의 월급이 300만 원을 넘어가며 외제차를 몰더라도 큰 무리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중교통 부분에서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욱 월등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중국 사무장님께서는 중국의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했지만 현재 중국은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위성도시들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린 지 오래거든요. 대부분의 중국 위성도시 예산은 빚으로 가득하고 중국인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욱 크게 내며 극도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가난 국가 과정에 돌입해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사무장님께서도 그런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 미래를 위해 지금 버밍엄 대학교의 토론회에 참석하신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저희 토론회에 참석하신 겁니까? 그 어떤 쪽이든 중국인들의 세뇌는 정말 불편하네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과 한국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굳이 중국인들의 비하 공격이 널리 알려지더라도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국은 19년도부터 꾸준하게 한국의 고유 문화나 경제적 부유함, 심지어는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마저 원래 중국의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브랜드의 위상을 거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4년도부터 이민을 오고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는 급격히 치솟았고 그들 중 90%는 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며 한국이 자신들이 방문했던 나라 중 가장 선진국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재의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의 세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부유하고 효율적인 삶이 뭔지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단한 국가라는 말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모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진실한 선진국이라는 증거인데요.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극단적으로 발전된 사례가 바로 한국의 국방 무기 능력이죠. 실제로 한국은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방 무기 능력이 거의 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군사 이점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똑똑한 두뇌를 이용해 그들만의 군사무기를 조용히 개발해왔죠. 그들은 신형 탱크부터 전투기 심지어 이제는 탄도미사일의 발전으로까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미국마저 한국의 초대형 탄도미사일인 현무미사일의 기술력을 극도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다른 나라의 개입 없이 개인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만을 사용한다면 별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필요도 없이 한국의 압승일 것입니다. 아까 중국 사무장님께서 주장하셨다시피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방력 장점은 그저 인구수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국방 병력이 많다는 것이 전부이죠. 하지만 최첨단 디지털 현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굳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나 현무미사일을 이용해 지상과 공중을 모두 장악하며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군사무기 기술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은 탱크에 포탄마저 구매할 돈이 없어서 대규모 훈련이 있을 때마다 포탄을 직접 발포하지 않는 탱크로 어처구니 없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한국의 국방 무기 능력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을 올려치기 할 시간에 중국의 현실이나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발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무장님께서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이제 전 세계 트렌드의 흐름이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까지 한국으로의 이민을 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의 한국은 전 세계인들이 원하는 부유 국가이자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안전하면서도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나라라는 말이죠. 사무장님이야말로 제 말에 다른 반박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발언을 해보세요. 딱 10분의 시간만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차피 사무장님께서 자료를 조작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외국인 외교관은 조곤조곤한 말투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중국 사무장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말았고 외국인 외교관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사무장은 급하게 토론회의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특히나 중국 사무장은 많이 당황한 것인지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저 외국인 외교관은 한국에게 돈을 받고 그저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조리 있게 말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다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고 외국인 외교관의 일목요연한 발언들에는 그 어떠한 주장과 변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토론회를 구경하고 있던 다른 외교관들은 중국 사무장에게 지금 당장 토론회를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중국 사무장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급히 토론회장을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분 전만 하더라도 극도로 한국을 깎아내리며 당당하던 중국 사무장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외교관이 직접 토론회의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주면서 반박을 해버리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중국 사무장의 태도뿐만 아니라 토론회장에 있던 모든 중국 외교관들의 태도가 의아했는데요. 실제로 토론회장에 있던 중국 외교관들은 외교관은 그저 한국을 경험하기만 한 한국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발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했고, 저 외교관이 중국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더라면 이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직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토론회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 외교관이 이상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외교관은 현재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에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군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중국 주권 영역 안에 있다는 당황스러운 주장과 함께 한국이 만약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단 하루 만에 경제를 몰락시켜 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장에 있던 대부분의 중국 외교관들은 해당 외교관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는 눈치였고, 저는 바로 그때 중국인들의 세뇌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저희 사무장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사무장님께서는 중국 외교관들을 향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보라고 했지만 중국 외교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묵묵부답 당황스러운 표정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무장님의 발언에 중국 외교관들은 전부 불이 나게 강연실을 뛰쳐나가고 말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중국의 잔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지자 이제는 자신들을 완벽하게 뛰어넘어버린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처참한 가난 국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에 중국인 사무장 외교관들처럼 대학 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의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중국인들의 실체를 알고 한국을 그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죠. 한국은 앞으로 약 100년의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디지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물론 한국인들만이 보유하고 보여주고 있는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인 생활 인프라는 범죄의 위험성마저 없어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죠. 중국인들에게는 더더욱 분노가 차오를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중국 외교관들처럼 한국이 어차피 발전을 해봐야 중국의 속국이니 그것은 전부 소용없다는 식으로 교묘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또 한국을 속국으로 보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저 그런 1차 생산품만 생산하는 단순한 국가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차이를 비교하며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탐구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조차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한국을 깎아내려봐야 한국은 굳건한 국가적 브랜드를 유지하는 선진국임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시원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커피 한국은 프랜차이즈 밖에 없는 나라라고? 이상한 걸 넣어서 라떼를 만든단 말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모르는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여기 한독일 한국 베를린에 유행한다는 카페에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금방 거품처럼 꺼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자친구와 카페를 운영하는 레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레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남자친구 아츠의 생각이었어요. 아츠는 베를린의 새로운 한국 카페가 문을 열고 큰 인기를 얻었을 때 정말 흥분했습니다. 아츠는 우리도 한국에 가서 그들처럼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가 오픈한 카페가 망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치가 베를린에 있는 한국식 카페에 가보더니 저보고 한국 카페에 가보자고 졸라대더군요. 분명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전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 많았거든요. 이상한 팝 음악과 냄새나는 김치 그리고 북한이 있어서 한국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TV와 인터넷을 통해 접한 것들이 전부였죠.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한국은 방문하기 낯설고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도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죠. 중국은 인구수가 많고 큰 대도시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또 서비스하면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치는 한국으로 꼭 가야겠다면서 저에게 계속 같이 가자고 조르더군요. 그는 우리가 베를린에 우리만의 카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치는 여행이 재미있는 모험이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거절했죠. 하지만 그는 매번 너무 슬퍼하고 실망한 표정을 지어서 결국 포기했어요. 후회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치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긴 비행 끝에 피곤하고 심술궂은 기분으로 한국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렸어요. 제가 아치의 말에 넘어가 이 미친 여행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밝고 시끄러웠어요. 베를린 공항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외계 행성에 착륙한 것처럼 완전히 길을 잃고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가 들떠서 웃고 있는 거를 보고는 더 그랬었던 것 같았어요. 아치는 짜증날 정도로 밝고 신이 났어요. 그는 탐험할 준비가 된 열심인 강아지처럼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그의 뒤에서 천천히 비틀거리며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아치는 웃으며 우리와 셀카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웃어 램이 우리 한국에 왔어 그가 말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이곳이 싫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 분주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치는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소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공항을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게 열성적인 남자친구와 함께 이 낯선 나라에서 2주간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세관과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는 동안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고 끝없이 펼쳐진 고층 아파트와 곳곳에 한글로 된 네온 사인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들 세련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저는 레깅스와 트레이닝복 차림에 옷차림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았어요. 와 여기 좀 봐 정말 멋지다 아치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저 건물들은 정말 현대적이고 멋져 그리고 귀여운 카페도 정말 많아 저는 그냥 끙끙대며 대답했습니다. 아깝다는 말은 서울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너무 붐비고 바쁘고 시끄러워 보였어요. 베를린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벌써 그리워졌어요. 저희는 트렌디한 강남 지역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버튼과 멋진 비데에 화장실 같은 첨단 시설이 갖춰진 멋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독일 호텔에 비해 정말 작았어요. 아치는 좁은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밀실 공포증을 느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짜증도 났어요.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얼른 침대에 눕고 싶었지만 아치는 짜증날 정도로 활발해서 저를 정신없게 만들었어요. 동네 구경하러 가자 그가 활짝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이 근처에 K-팝 스타들이 다닌다는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들었어. 한번 가보자고 저는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치 나 지쳤어 제가 투덜거렸습니다. 잠깐만 쉬면 안 돼 나 좀 자야 해 아치의 얼굴이 주저앉더니 다시 슬픈 강아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램이 그가 애원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잖아.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저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치는 이번 한국 여행에 너무 들떠 있었는데 제 나쁜 태도로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놀랄지도 몰라요.
좋아가자 저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커피를 마시다가 잠들면 호텔로 데려다 줘야 해. 아츠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고마워 레미. 그는 제 손을 잡고 문 쪽으로 뛰어가더군요. 한국 커피를 마시러 가보자고 저는 앞으로의 모험이 두려운 마음에 발을 질질 끌며 아츠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화려한 간판이 즐비한 강남의 번화한 거리로 걸어 나가자 그곳에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한 고기 구이 냄새에 달콤한 꽈배기의 냄새,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섞인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세련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수다를 떨며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아츠가 가보고 싶었던 유명한 카페는 카페 서울 리스타라는 곳으로 강남에서 가장 트렌디한 곳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아츠가 왜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끈한 검은색 외관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창으로 이루어진 매장 전면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간판은 시원한 네온 블루 글자로 반짝였고 카페 이름은 한글과 영어로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도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세련된 음악에 희미한 비트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줄은 문 밖과 블록 주변까지 뻗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끝없이 늘어선 줄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츠에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몇 시간씩 기다릴 수는 없잖아. 다른 곳을 찾아보자고. 아츠는 약간 삐졌지만 한국에서의 한정된 시간을 길거리에서 서성이며 낭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줄이 줄어들면 다시 오자고. 여기 고구마 라떼가 정말 맛있다고 들었는데 꼭 먹어봐야겠어.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고구마 라떼 그런 거를 어떻게 마신다는 거지? 아츠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먹어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자. 한국 카페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음료 맛으로 유명하다니까. 저희는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발자국만 걸으면 새로운 커피숍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저마다 더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했습니다. 간판에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곳도 있었고 소박한 나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도 있었고 몽환적인 파스텔 장식이 돋보이는 곳도 있었죠. 모두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미적 감각에 있어서는 서울 카페가 베를린을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츠는 사진 찍기 좋은 모든 카페의 전면을 사진으로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쇼윈도의 화려한 마카롱이나 바리스타가 만든 라떼 아트처럼 자신을 매료시킨 작은 디테일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한국 카페는 예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외관은 맛만큼이나 중요하다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매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 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카페는 그랩앤고 타입이었습니다. 일회용 컵에 담긴 평범한 커피를 마시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카페는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교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커피를 마시는 것은 분위기나 인테리어에 비하면 거의 부차적인 일이었습니다. 한적한 골목길로 모퉁이를 돌자 고풍스러운 작은 카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선과 차분한 색감으로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문 위의 간판에는 카페 온도라고 간결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는 오늘의 스페셜 음료인 달고나 허니콤 라떼를 광고하는 칠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츠에게 간판을 가리키며 저기 그거 재미있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자. 아츠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나치게 아기자기한 카페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절제된 우아함이 느껴졌어요. 벽은 차분한 연한 회색이었고 흑백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나무 테이블 몇 개만 놓여 있어 친밀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배경에는 부드러운 어쿠스틱 음악이 흘러나오고 공기에는 각 깔아낸 원두 커피 냄새가 났어요. 현지인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걸어가자 아츠가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바리스타는 인내심을 갖고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츠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는 항상 배우려는 열의가 있었고 실수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카페의 철학을 설명하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품질에 윤리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만을 사용하며 소규모 지역 로스터와 농부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는 생분해선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실천에도 힘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가치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비즈니스를 그들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료가 도착했는데 마시기에는 너무 예뻤어요. 아치의 달고나 라떼는 캐러멜색 허니콤 거품이 커다란 퍼프 위에 떠 있어서 마치 작은 조각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세련된 유리컵에 담겨 나왔는데 옆에 작은 시럽병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금속 빨대도 우아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집 모양의 거품이 아치의 라떼의 부드러운 단맛을 더해 쌉싸름한 맛과 균형을 맞췄어요. 제 아메리카노는 강하고 부드러웠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과일 향이 느껴졌어요. 평소 집에서 마셨던 밍밍한 탄 커피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아치에게 와 이거 정말 맛있네 라고 말했어요. 아치는 제가 드디어 여행에서 무언가를 맛보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봤지 내가 한국 커피가 한 차원 높다고 했잖아. 좋은 원두를 공수하고 음료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니까 우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팥과자를 먹으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아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느라 바빴지만 저는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노트북을 들고 있는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일하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익숙했던 시끄럽고 분주한 카페와는 너무 달랐어요. 다른 손님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K-팝 아이돌과 과시적인 트렌드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을 보니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력, 품질,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카페는 바쁜 도시에서 평온함과 여유로움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에 고집스럽게 집착하며 이곳에 오기를 거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좀 어리석고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치가 저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이미 한 번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며 제 시야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치에게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치 한국에 같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전에는 너무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이곳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 아치의 얼굴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밝아졌습니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이곳을 좋아할 줄 알았어.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을 유머러스하게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가끔 지나치게 흥분하는 건 알아. 그냥 이 여행을 최대한 즐기고 싶었다고. 저는 아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밀어주는 것도 고마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어. 아치는 웃었습니다. 카페 서울리스타의 고구마 라떼를 먹으러 꼭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이 멋진 지역 명소도 발견해서 기뻤어. 한국에는 트렌디한 관광 명소 말고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계속 탐험하며 현지인들의 실제 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저는 새로운 호기심과 감사가 피어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숨겨진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또 어떤 일상의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치는 라떼를 다 마시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다음 일정은 뭐지? 내가 저번에 가보자고 한 곳으로 갈까? 엄청 큰 섬 같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은 호텔에서 좀 쉬었다 가도 될까?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낮잠이 좀 필요해. 내일 좀 더 쉬고 나서 궁전으로 가는 건 어떨까? 물론이지 자기야. 돌아가서 재충전하자. 아치는 이해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경치 구경할 시간은 충분해. 한국은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바리스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활기찬 서울의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거리는 그다지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커피 한 잔과 태도의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북적이는 인도를 지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츠가 제 손을 잡아 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길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츠가 곁에 있는 한한국이 제게 던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냄새나는 김치와 고구마 라떼도요. 문득 아츠의 설득으로 이 미친 여행을 떠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의 모험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더 큰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낮잠을 자고 샤워를 한 후 아츠와 저는 서울에서의 남은 첫날 일정을 소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차로 인한 피로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정된 수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봐야 하고 마셔야 할 한국 커피도 많았으니까요.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갈까? 호텔 로비에서 받은 작은 가이드북을 보며 아츠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해봤던 곳에 가볼까? 아츠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관광은 좀 더 자리를 잡았을 때를 위해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조용히 돌아다니는 게 좋겠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큰 명소도 가보고 싶었지만 현지인들이 실제로 어울리는 도시의 일상적인 구석구석도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아츠는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죠. 게다가 본격적인 관광을 하기 전에 카페인을 더 많이 섭취해야 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번화한 거리로 출발했고 이번에는 강남의 주거 중심부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고 각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작은 도시 상자에서 살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베를린 교외에서 온 저는 넓게 펼쳐진 공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도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거리 표지판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공기조차 비교적 신선한 냄새가 났어요. 시민의 자부심과 양심에 대한 감각이 분위기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예전 머릿속에서 익숙했던 쓰레기와 낙서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더러운 나라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렇게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을 타고 저희는 연남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니 상점과 카페가 모여있는 매력적인 작은 곳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벽에 그려진 벽화와 아기자기한 가게 디스플레이로 기이하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이곳의 카페는 메인 스트리트의 화려한 카페에 비해 더 소박하고 아늑해 보였어요. 아츠는 집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한다는 칠판 간판이 있는 카페연이라는 작은 카페에 바로 이끌렸어요. 카페 내부는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작은 카운터만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주인장의 가족처럼 보이는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한국인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며 아무데나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늑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업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 것 같았어요. 아츠는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 문구를 더듬거리며 우리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라떼 하나 주세요. 그가 멈칫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억양에 웃음을 참아야 했지만 할머니는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만들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나는 하나라는 뜻이지. 저는 아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방금 각각 하나씩 주문한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아츠가 약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어를 최대한 많이 연습하려고 노력 중이야. 저는 아츠의 결단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어든 라떼 아트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때때로 조금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점이 제가 아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무한한 에너지와 호기심은 신중한 제 성격과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음료가 도착했고 핸드메이드로 보이는 도자기 머그잔에 담겨 나왔습니다. 아츠의 라떼는 단순한 하트 모양이 거품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제 아메리카노는 강하고 진했으며 약간의 스모키한 맛이 났어요. 할머니는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무료 쿠키 한 접시도 가져다 주셨어요. 작고 바삭바삭한 쿠키에 달지 않은 참깨 맛이 났어요. 한 입 베어 물며 먹으면서 카페의 세세한 디테일을 살펴봤어요.
설탕 패킷은 용도가 바뀐 깡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창턱에 놓인 화분은 깨진 화분에 담겨 있었습니다. 숟가락은 오랜 세월 사용으로 닳고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겨운 느낌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자주 가던 번쩍이는 대량 생산 카페와는 너무 달랐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러 오셨고 아츠는 서툰 한국어로 커피와 쿠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아츠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아, 네라고 말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할머니의 모든 인생 이야기가 몇 평방피트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커피의 매우 다른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카페가 유럽의 분위기를 모방한 쿠키쿼터 체인점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스타벅스를 찾아볼 수 있었고 비싼 커피와 공장에서 만든 디저트들을 판매했습니다. 현지 커뮤니티에 뿌리를 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트렌디한 제3세대 상점들도 다세대 거주자보다는 힙스터 출신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페의 연에 앉아서 저는 전통과 가족 유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카페인을 보충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가족을 지탱하며 전쟁과 불황 트렌드의 변화를 이겨낸 작은 사업체였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열정을 낯선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곳의 카페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들은 단순히 유행에 편승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전통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원두를 볶는 것부터 공간을 꾸미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내 급한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츠는 할머니에게 방문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하며 밀가루를 묻힌 팔로 저희를 감싸고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츠는 카페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좋아요와 공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무심하게 손을 흔들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츠는 이 보석 같은 지역 기업을 응원하고 싶다며 넉넉한 팁을 항아리에 남겼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봤지, 이래서 제가 이런 동네를 탐험하는 걸 좋아해.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가이드북에도 없는 가장 진정성 있고 영혼이 담긴 장소를 찾을 수 있지. 저 할머니는 아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카페의 연을 운영했을 거야. 할머니는 트렌디하거나 힙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 그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기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지. 저는 이 작고 소박한 가게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나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사랑과 역사가 중요하지. 그곳에는 정말 많은 개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어. 아츠가 제 팔을 감싸 안고 길을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집 카페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획일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개성과 이웃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곳. 말이지, 사람들에게 제2의 집처럼 느껴지는 곳 말이지. 저는 그에게 몸을 기대어 그의 따뜻함과 열정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항상 저보다 몇 발자국 앞서서 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츠의 열정과 창의력의 카페 연과 같은 장소에 환영하는 정신이 결합된 아늑한 베를린 카페 커뮤니티의 허브이자 안전한 안식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보살핌을 받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가게. 벅찬 꿈이었지만 아츠와 함께 서울거리를 걸으며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카페 문화의 장점을 본국으로 가져와서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세심한 배려, 공의에 대한 헌신, 세대 간의 이야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 이번 여행에서도 여전히 배우고 관찰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츠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는 이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을 조금씩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유산에 대한 강한 자부심, 세심한 배려, 낯선 이방인에게 베푸는 관대함까지도요. 저는 블록 끝에 다다랐을 때 아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여행에 같이 올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나를 이상한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정말 사랑해. 아츠의 얼굴이 부드러운 미소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바쁜 인도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기울여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나도 레미, 당신이 의심할 때에도 당신과 함께 꿈을 꿀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우리는 최고의 모험을 하게 될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츠가 곁에 있고 서울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의 신생 카페도 아무것도 모르는 독일인 2명이 이끌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함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한 번에 한 잔의 커피, 한 번에 한 동네, 한 번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많은 거를 배워가지고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카페를 어떻게 한국적인 것을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리뉴얼 중입니다. 고구마 라떼도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제 한국식 카페가 잘 되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이 들리면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너네 한국인이야? 한국인이면 얼른 너네 나라로 가. 너네 예전에 양키 고홈이라고 했다면서 얼른 가라고. 여기 한 영국 경찰이 한국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들은 척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는데요. 하지만 그 바로 직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인 매튜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매튜라고 하는데요. 저는 질서와 정의의 상징인 경찰 배지를 10년 동안 자랑스럽게 달고 있지요. 저는 백인 혈통이고 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백인은 백인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웨일즈나 옥스퍼드 같이 혼혈이나 다른 인종이 많지 않은 런던이나 리버풀 같은 주에서 우리 백인은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달고 있기는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단순함과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매우 큰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희 부서의 백인 비율은 약 80%로 다른 인종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백인 동료들도 백인이라는 사실에 큰 우월감을 느끼죠. 그리고 영국에서 흑인은 약 15%, 그리고 아시아인은 고작 13%라는 통계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동양인들은 그저 동양인일 뿐이라며 깔깔 웃어댔죠. 지금 보니 참 우스운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 동양인들 사이에서도 저희에게 한국인은 가장 집중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동양인은 언어 장벽, 가난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인은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불법 체류자 숫자에 도달했고, 저는 한국인은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나중에 찾아보니 중국의 불법 체류자는 한국인의 2배인 40만 명이었다는 것을 알 때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또 브리핑에 범죄 통계가 종종 보고되곤 했는데 사기 및 유통범죄에 한국인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사기 사건 중 한국인이 9%나 차지한다는 거였죠. 아니, 런던같이 이민자가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니 도통 한국인은 신용할 수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나의 시각은 영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대한민국을 가장 깔봤던 건 그거였어요. 한반도 천동설 한국은 이제 후진국에서도 벗어났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독립한 지 꽤나 돼서 자신만의 문화도 있는, 오히려 주변 국가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으로도 강한 국가인데, 심지어는 지금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까지도 영국에 기대고 부담은 줄이면서 받을 건 받을 만큼 먹는 느낌이라 한국을 얌체 같은 심보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리고 세상이 한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한반도 천동설을 가진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중화사상 중국이랑 다를 게 뭐겠어요. 마치 우물 안개구리일 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도시에는 식당 기술 스타트업, 심지어 1000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는 대형 자동차 제조 공장까지 수많은 한국인이 소유한 사업체가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까지도 와서 이렇게 성공한다니 그런 신보가 참 고약해 보이더군요. 한국인이라면 조용히 한국에만 있을 것이지.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창피합니다. 또 우리 부서는 전국의 다른 많은 부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지난 5년 동안 경찰 인력이 13%나 줄었고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만 폭력 범죄가 8%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통계였죠.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태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법과 질서 유지는 종종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한국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분대 회의실에서는 비록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인종에 대한 논의가 자주 있었어요. 비록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을 없애려고 굳건히 노력하고 그건 저희 쪽 런던 경찰도 당연하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행여나 동양인들이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을 더 예의주시했어요. 12%나 차지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알은 거지만 제가 이제껏 신용했던 통계와 정보들이 틀렸다는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사업 성공은 하지만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아니 다른 인종에서도 비해 영국에서 범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그때까진 미처 몰랐죠. 한국인이 연루된 범죄 사건이 많지도 않다는 것을 말이죠. 어리석다고 욕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영국의 현실입니다. 백인들이 모여 있으면 대부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였죠. 어제 일처럼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때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거의 자퇴를 생각하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이네요. 당시만 해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특히 아시아인에 대한 제 생각은 더욱더 편협했는데요. 놀라셨죠? 이보다 더 편협하고 무식할 수가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저는 아니 사회가 인종차별이 조금 더 심했을 때니까요. 저는 대학 복도를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인과 중국이 대다수였고 한국인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복도를 걸으면서 동양인을 마주치면 윙크를 하는 게 제 습관이자 싸구려 버릇이었죠. 또 저는 그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체력 단련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인들도 있었고 물론 저보다 뒤처졌었죠. 그래서 저는 동양인들은 체력도 딸리는 데다가 피지컬도 이기지 못하는 작은 키와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인은 절대로 영국의 경찰이 될 수가 없다고만 생각했죠. 게다가 제가 지나가다가 가끔은 어깨빵을 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대부분 동양인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그저 웃겼습니다. 아무도 절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저는 체력 단련을 했었고 근육질이었고 백인이라 키도 컸습니다. 얼굴은 작고 팔다리는 긴 그런 백인 말이요. 그러나 관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밤늦게까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단어가 헷갈릴 정도로 법학 서적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맞은편 테이블에 한 동양인 학생이 앉았습니다. 그 학생은 날씬한 체격에 조용한 태도를 보였고 집중력과 결단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저는 압도당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비슷한 시간대에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늦게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학업에 대한 그의 헌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그의 이름은 형기이고 형법을 공부하는 한국 교환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법 중 유난히 어려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형기는 명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에 대한 그의 지식은 인상적이었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총명함과 그가 뿜어내는 부드러운 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학업에 전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10시간을 학업에 투자한다는 통계가 놀라웠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왜소하고 약하게만 봤던 한국인이 이렇게나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잘하고 똑똑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에 마침내 합격하고 형기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편견은 마치 버섯곰팡이처럼 일그러져 가고 덮어져 갔죠.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전형적인 화요일 아침이었고 경찰서 안은 묵은 커피 향과 최근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경찰관들의 수다로 가득했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파묻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서장님이 새로 부임한 경찰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부서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양인이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얕보고 깔봤던 바로 한국인이 경찰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주토피아라는 디즈니 영화의 다들 토끼라고 경찰이 되지 못한다고 깔봤는데 당당히 경찰로 들어간 주디라는 주인공처럼 말이죠. 한국인의 성은 이 씨였고 저희는 그를 미스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무지가 눈부시게 드러났죠. 저는 모든 아시아인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고 각 문화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인은 그저 또 하나의 그룹,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그룹일 뿐이었죠. 하지만 리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인에 대한 상자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순하거나 복종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뿜어냈어요. 처음에 저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책상에 눈사태처럼 쌓여있는 업무가 그의 길을 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제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길수록 그는 더 번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전략을 바꿔 커피 타기, 쓰레기 버리기 등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사소한 심부름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이 씨는 마치 초능력자 같았으니까요. 일상적인 서류 작업과 미지근한 커피잔의 흔적을 남기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경찰서의 또 다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 로키스는 책상에 앉아 하루의 일과를 처리하고 있었고요.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 에어컨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 자판 두드리는 소리 등 전형적인 소리로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하루가 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에피소드로 펼쳐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 달 전 부임한 이 씨는 꽤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 특별한 날 제 동료 제이스는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동물처럼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내는 한국인을 보며 괜히 자격지심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제이스는 항상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씨의 차분한 태도를 강점이 아닌 악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이 무거웠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발로 울려 퍼졌죠. 이봐요. 이 씨, 한국 세계랑 여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훨씬 낫지 안 그래? 이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이스는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것에 흥분한 나머지 인종차별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 씨도 다른 동양인처럼 먼저 고개 숙이고 사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어요. 이 씨는 불이 얼어붙을 것 같은 침착함으로 제이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두려움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단호함에 당황한 제이스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자존심에 가해진 타격을 가리기 위한 것이래 불과했고 그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이미 떨리고 있었죠. 그는 도전받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더더욱 그러했으니까요. 아마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신기했겠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지하기도 전에 상황은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제이스는 이 씨를 가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였죠. 그때 저는 이거 안 좋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인 신참인 이 씨가 건장한 체격으로 유명한 노련한 장교인 제이스에겐 분명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재빨리 다가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이러다가 이 씨가 크게 다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평범한 동양인의 모습을 한 이 씨는 공격을 방어한 것입니다. 그가 무술을 수련한 것은 분명했고
다른 무술이 아니라 역동적인 발차기와 타격으로 유명한 한국 무술인 태권도를 수련한 것이었어요. 제이스가 돌진했지만 이 씨는 제이스의 추진력을 이용해 회피했습니다. 주먹을 날리거나 공격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씨는 해를 입히기보다는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산된 방어 기술을 사용하더라고요. 난투극은 한참 동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이스는 다친 것보다 누워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제압했을 뿐인데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수준의 자제력과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방은 적막했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바닥에 누운 제이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씨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격 기술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방어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씨는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더군요. 자, 이 정도면 됐죠. 마치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였어요.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아요. 그만하세요.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봅시다. 제 말이 모두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스가 이 씨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 씨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분명했어요. 이 사건을 목격한 저희 부서는 그날은 이 씨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움찔움찔거리며 눈치만 살폈던 기억이 나죠. 이 씨와 제이스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제 안에는 새로운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남은 한국인은 조용하고 겸손하며 솔직히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생각했던 제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제이스의 도발에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맞서고 제가 잘 몰랐던 태권도를 활용해 비폭력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는 그의 모습은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보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내성적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힘과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무술 태권도는 정말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이 씨는 태권도 검은 띠더군요. 저의 관심은 곧 한국 문화의 다른 측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근처 한 식당의 단골이 되었고 주인인 김 씨와 가끔 마주 앉아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불고기 한 접시를 먹으며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존경심, 민족적 자긍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문화의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에 대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이 다른 국적에 대해 무심코 무식한 발언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다양성과 문화적 이해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찰을 돌던 중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광객인 한국인 가족이 길을 잃고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무지와 이전의 편견을 떠올리며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며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좋아하는 현지 명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걸었을 때 그들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놀란 미소를 짓는 모습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지와 편견의 시절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공부하면서 우연히 접한 한국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실사굿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고 한국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